태어나서부터 산속에서 AK 소총으로 반군 활동만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너 부장해. 너 무슨 과장해. 나 정보도 수장할래. 내가 정보 복장할래.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반군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부의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네팔의 공산당이 하나뿐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원외까지 합치면은 공산당 수가 10개가 넘어요. 오. 이게 공산당끼리 약간 연립 정권들을 만들어요. 왜 한 정당 가지고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A 공산당, B 공산당, C 공산당 모여가지고 정권을 만듭니다. 근데 경영을 못 하잖아요, 나라 경영을. 그럼 국민들이 또 투표로 A 공산당을 밀어내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또 B 공산당이 들어와. 아이고. 공산당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정당이 왕당파도 있어요. 아.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기껏 우리가 왕 몰아냈는데 또 왕국으로 돌아가냐? 또 왕당. 미워도 다시 한번 공산당의 표를 한번 믿어보자. 떼어주자. 이 공산당 집권 세력이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해도 우리 찍어준다. 가 된 겁니다. 아니 2008년이면 벌써 아니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들 본 게 몇 명이고 공산당의 문제가 뭔지 사회주의 문제가 뭔지도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결국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 공산당 뭐 수뇌부끼리 돌려막고 서로 이제 총리들을 해 드세요. 아이고. 이번에 그 물러난 그 샤르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를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독재자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원래 왕들은 부패를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야야 원래 저런 애들이야. 에라이 저쪽에 난 침도 안 뱉을래. 잖아요. 네. 근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고 내려온 친구들이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네팔 국민들은 나름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가 뭔가 있죠. 다를 것이다. 네. 뭔가 다를 것이다. 늘. 했는데 웬걸 더 부패를 해버린 도덕해. 거예요. 이게 올드리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올드리치가 뭐냐면요. 원래 옛날부터 부자들이에요. 옛날부터. 원래 찐 부자들. 원래 찐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이른바 졸부들 있잖아요. 특히 방금 얼떨결에 권력을 잡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 있잖아요. 몇 가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자녀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잖아요.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졸부들이다 보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네팔 이런 실업 청년들의 분노의 마지막 도화선에 불을 탁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 당국이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네팔 사태를요. 지금 어찌됐거나 뭐 북한도 철저한 통제사회지만 이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 네팔 사태를 좀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네팔에 왕이 있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무슨 예전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네팔이 먹고 살 직업이 별로 없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북한의 일자리와 먹고 사는 거죠. 뭐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팔 청년들이 네팔 안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네팔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네팔 청년들의 눈에 들어왔던 일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용병. 용병 파견. 해외의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 용병의 명찰을 달고 파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 대목에서 북한과의 연계점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이 네팔 청년들이 어디로 용병을 갔게요? 최근.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야? 무려 15,000명의 네팔 용병이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죠. 이제 북한과 연계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을 때 용병의 이 대가, 경제적 대가, 비용, 보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소속이나 계급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팔 용병의 이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내외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네팔 안에 있는 전문직, 네팔의 연봉이 320만 원 정도예요. 10배네. 네.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26만 원 정도. 네팔 전문직이 연에 320만 원 버는데 연봉을 파견되게 되면 10배가 뻥 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안팎을 용병으로 가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000명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특정 국가에서 특정 국민들로 이루어진 용병이 15,000명 사이즈가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라도 너도 나도 용병이 되려고 했던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랑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아니 러우 전쟁이면 북한에서도 많이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팔 용병하고 북한군하고 좀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전선에서 우군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네팔 용병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파병군은 완전히 처지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보내버린 거고 그렇죠. 네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네팔 그 용병들보다 처지가 좀 안 좋은 게 인신매매를 네팔 용병은 당하고. 그래도 그 돈 자기가 받아요. 인신매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은 아마 받을 겁니다. 러시아 병사들하고 동일하게 받는데 그 중에 아마 10분의 1이나 받을 거예요. 그래. 그거라도 주면 다행이고 사실 줬으면 국가에서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 나쁘죠, 처지가. 자, 네팔과 북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릅니다. 네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 최빈국에 이제 속하는 나라들인데 결국은 이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나는 국가 차원이고 하나는 개인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을 담보로 가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요.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국가의 어떤 상황이 젊은 세대들을 어떤 나락으로 몰아내는가에 대한 어떤 예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